고금소총과 야담. 자식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한 어머니. 병마절도사 김견씨는 의주의 장교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녀도 꽂지 않은 나이에 동양의 모씨와 혼인을 약속하고 납치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김견신의 어머니는 비록 초례를 올리지 않았으나 패백은 받았기에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고를 듣고 즉시 생각하여 가서는 정성과 공경을 다해 시어른을 모셨습니다. 3, 4년이 지난 뒤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뵙고자 했습니다. 동네 부자기 마무개는 수십만 거부였습니다. 때마침 호라비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정렬하고 현숙하다는 소문을 듣고 후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만금을 패백으로 바치고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빈궁했기에 만금이란 말을 듣고 군침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정절을 떠올리니 말을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아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패백이 정말 후하기는 하오. 그러나 딸아이가 수절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굳기에 그 뜻을 무너뜨릴 수 없소이다. 김아무개는 거듭 간청했지만 끝내 허락받지 못하고 마침내 떠났습니다. 그 댁은 평소 가난한 집이라 안방과 사랑방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안방에 있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부친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까 오신 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안 했다. 여자가 여러 번 캐물으니 아버지가 실토했습니다. 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내게 그 말을 전하기가 뭐하구나. 여자가 다시 간곡하게 물으니 답했습니다. 만금을 주고 너를 차로 삼고자 한단다. 소녀 빈궁하신 아버지가 언제나 매우 걱정되었지만 도와드릴 길이 없었지요. 만금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평생 호사스럽게 사실 수 있지요. 그게 어찌 소녀의 지극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한 신분이라 수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물며 저는 납체만 받았을 뿐 죽은 남편과 합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니 평생토록 수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청하여 허락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바깥사랑으로 나가서 급히 김아무개에게 사람을 보내 돌아오라고 청했습니다. 딸의 말대로 혼인을 허락하니 김아무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택일하여 초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견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김아무개의 가문에 들어가 은혜와 위엄으로 친척들을 이끌고 노비들을 거느렸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가산을 다스리는데도 하나하나 정연한 법도가 있으니 집안의 법도가 더욱더 바로 서고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김견신이었습니다. 견신이 자라남에 그를 가르치는데도 법도가 있었으니 나중에 견신은 용만 장교를 수행했습니다. 때는 신민년 겨울이었습니다. 가산 도적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때 견신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때마침 견신은 보직이 없어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견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도적이 도내에서 봉기했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 편하게 수수방관만 하느냐. 상책은 군사를 불러 모아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무찌르는 것이요. 중책은 스스로 군문으로 나아가 영문의 지휘를 따르는 것. 하책은 군호에 편입하여 온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찌 다른 사람 일 보듯이 가만히 집에 앉아만 있느냐. 그러자 견신이 답했습니다. 삼가명을 받들겠나이다. 견신은 집안 재산을 내놓아 민중들을 불러 모아 군복을 짓고 기계를 만들어 의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순무사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정주성 밖에 진을 치고 의에 의거에 적을 토벌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은 수가 많았습니다. 적병들이 감히 서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정주를 치고 들어간 데에도 이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성이 함락되던 날 곧바로 도적 소굴로 들어가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관찰사가 그 공을 아뢰니 나라에서 크게 가상이 여기어
내금장과 선전관 등의 관직을 연이어 제수했습니다. 이어 충청병사와 별군직을 시키고 나서 개천 군수를 제수했습니다. 개천은 의주 도내의 읍입니다. 금이 환영하여 판자로 둘러맞고 발을 느린 가마로 어머니를 모시고 녹봉으로서 봉양하니 도내에서 흠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킨 늙은 과부. 옛날 여염집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고 슬하에 두 아들만 두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은 인왕산 기슭 피론대 옆에 고개 아래에 있었는데 뒤쪽 마당은 채마밭을 일굴만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심어서 생계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밭을 갈고 다듬고 호미질을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 네모반 듯한 찬압 뚜껑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그 옆에 흙을 파내고 돌을 들어 올려보니 아래에 큰 항아리 하나가 있었고 속은 은하로 가득했습니다. 급히 덮개돌을 얹고 다시 흙을 덮어 묻고 밟아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지만 두 아들을 가르치는 데는 근면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차례로 뜻한 바를 이뤄 문필의 여유가 있었고 도리와 체면을 알았습니다. 어느새 이섭의 아름다운 자제가 되어 각각 재상과 겸종이 되었습니다. 일처리에 영리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정신이 밝고 한결같으니 재상 역시 총애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형은 대동미, 배, 돈의 출납을 맡은 관아 서리가 되고 동생은 호조 서리가 되어 가세가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과부 어머니는 늙어도 아무 탈이 없었고 자식의 지위와 명망이 높아져 부모를 영화롭게 봉양했습니다. 손자 역시 7, 8명이 되었는데 성장하여 혹자는 겸종이 되고 혹자는 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자손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은을 묻어놓은 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흙을 파괴하고 뚜껑을 들어 보여주니 모두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은이 묻혀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노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채마밭을 일굴 요량으로 땅을 고르고 호미질을 하는데 이 돌이 드러났다. 흙을 파내고 덮개를 들고 안을 살펴보니 항아리에 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생계가 매우 딱했고 그걸 판에서 팔면 부자가 되리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강보에 쌓여 있고 지각이 부족한지라 그렇게 하면 안정되지 못한 습관이 들어 부잣집 모양만을 보고 세간의 어려운 일들을 알지 못할 터였다. 호의호식의 배고픔과 추위를 알지 못하고서 사치스러운 습관만 키우고 교만한 품성을 배양한다면 어찌 머리를 숙이고 물어 배우겠으며 스승의 학업을 따르려 하겠느냐. 주색에 탐닉하고 잡기에 빠질 터였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물건이라 보아도 못 본 것으로 하고 다시 묻었다. 너희로 하여금 배고픔과 추위가 우려할 만한 것이며 재물이 아까운 것임을 알게 하고 잡기의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 했다. 또 감히 주색의 뜻을 두지 않도록 하여 공부에만 힘쓰고 부지런히 생업에 힘쓰게 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너희가 성공했고 나이도 들어 각자 할 일이 있고 가업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으며 입지도 단단해졌다. 그러니 은을 파내었어도 사치하거나 낭비할 걱정은 없는 듯하고 밖으로 나돌 우환도 없을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가 이것들을 팔아 일용에 보태도록 하려 하느니라. 이로부터 차차 은을 팔아 수만 전을 얻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선한 일 베풀기를 좋아해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었습니다. 친척 중 가난한 사람,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넉넉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겨울날이면 버선 수십 벌을 지어 가마를 타고 나갔습니다. 버선을 신지 못한 거린이 있으면 반드시 주었으니 대개 엄동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언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친지 집들을 돌아다니며 빈궁한 자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초가지붕을 잊지 못한 사람은 이어주고 기와집 기와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80이 지나서 병 없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각각 70이 지나 설이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벼슬은 동지에 이르렀고 3대가 관직에 추증됐습니다. 그 뒤로 자손이 대대로 번성했다 합니다. 목숨을 바친 시골 무변. 판서 신여철은 기사환국 후 남인이 집권하자 대장 자리에서 해임되어 집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갑술년에 이르러 임금이 후회하는 낌새를 보이고 2년 후 민씨를 복위시킬 기미가 있었으니 신공이 며칠 전 그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신공은 해임된 대장 자리에 다시 올라 환국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남인이 그것을 몰래 알아채고 여러 방면으로 염탐해 활 잘 쏘는 사람 서너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에 독약을 발라 중도에서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공의 마을에 무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후로 집안이 더욱 가난해지니 온 식구가 굶주려 얼굴이 부옇게 떠 있었습니다. 무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신공의 집도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매번 그에게 술과 밥을 주고 간혹 양식과 반찬도 챙겨주었습니다. 무변 역시 서인이라 여러 해 동안 억눌려서 녹복 몇 말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무변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마침 적적하여 소일하기가 심히 어렵네. 나와 장기놀이나 하는 게 어떤가? 장기는 잡기이니 내기를 걸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내가 지면 마땅히 천금을 주겠네. 자네가 지면 반드시 내 말에 따라주게나. 무변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는 신공이 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공은 무변의 집으로 천금을 보냈습니다. 무변은 일시에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돈을 흔쾌히 보내오니 크게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신공은 무변을 불러 다시 대국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한판 진 게 분하여 견딜 수 없네. 오늘 다시 한판 두어 어제의 수치를 갚겠네. 두 번째 대국에서는 무변이 졌습니다. 오늘은 소인이 졌습니다. 내기대로 해야겠는데 사또께서 무슨 말을 따르라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신공이 말했습니다. 곧 가르쳐 줄 테니 일단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저녁을 먹고 한 방에서 같이 자게나. 무변은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신공은 깊은 밤에 밀지를 밟고 대장 자리에 제수된지라 새벽에 대궐로 가서 병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공은 갑옷과 투구 두 벌을 꺼내 먼저 무변에게 입고으라 하고 자기도 무장했습니다. 노복에게는 말 두 필에다 안장을 얹어 대령하라 명했습니다. 무변은 신공의 명인지라 부득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 황당함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또와 소인이 장차 무얼 하려고 이 깊은 밤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씁니까? 말을 몰아서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요? 의혹을 억누르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장차 갈 곳이 있으니 그대가 어찌 알겠는가? 그냥 내 말만 따르게. 곧 알게 될 테니까. 마침내 새벽 통행금지해제를 알리는 종치는 소리를 듣고 아침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공은 평소 타던 말을 무변에게 타게 하고 자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 탔습니다. 무변을 앞서게 하고 신공은 뒤를 따라 이어서 대궐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관상감 고개를 지났습니다. 남이는 신공이 새벽에 그 길을 지나리라 짐작하고 미리 활 잘 쏘는 자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당긴 채 기다리고 있다가 온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준말을 타고서 앞뒤로 호위를 받으며 지나가는 무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공이라 짐작하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활소리가 나자마자 무변이 거꾸러졌습니다. 신공은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말을 달려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흉악한 무리가 그제야 그가 진짜 신공인 줄 알고 방랑사에서 잘못 맞힌 것처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마릉에서 일제히 화살을 발사한 것에 미치지 못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공은 활을 모면하고
대궐로 들어가 병부를 받았습니다. 군사와 나라의 대권이 신공에게 돌아가 남인을 모두 축출하고 서인을 두루 등용했습니다. 신공은 관곽과 수의를 갖추어 후하게 무변의 장사를 지내주었으며 그 가족들도 자주 돌보아 주었습니다. 무변의 아들에게는 3년상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넉넉한 급료를 받는 군직을 주선해 일생을 잘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태를 빌려 아들을 낳은 늙은 훈장. 옛날에 서울 사는 한선비가 무슨 일로 영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백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막은 지나쳤는데 날은 저물어 오기에 한 촌집에 투숙하려 했습니다. 그 집 안팎은 모두 기와집이라 서울 집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뵙고 하룻밤을 청하니 용모가 수려하고 수염과 머리털이 반백인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녁밥을 주고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연세는 얼마나 되시며 자녀는 두었나요?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자식은 1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번만 잠자리를 해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집은 가난한데 자식만 가득하니 도리어 우환이죠. 주인은 잠옷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도 복이 많으시오.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환 중에서도 크나큰 우환인데 어찌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 나이 60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 하나를 낳지 못했소. 쌓아둔 곡식이 만석인들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소. 나에게 아들 하나만 있다면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을 먹어도 한이 없을 것이오. 방금 손님 말씀을 들으니 어찌 부러운 마음이 없겠소. 다음 날 선비가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만류하며 닭을 삶고 개도 잡아 음식 대접을 후하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좌우를 물리치고 선비를 협실로 데리고 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간곡하게 할 말이 있소이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자라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기까지 공경을 모르고 지냈으니 나에게 그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어. 그러나 자궁이 기박하여 평생 자식 하나 낳아 키워보지 못했소이다. 후사를 만들려고 방마다 첩을 두었고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약도 써보았소. 하지만 평소 자식을 잘 낳을 법한 여자조차 임신을 하지 못했으니 상유가 다 된 지금까지 고독하기만 하다오. 요즘도 첩셋을 두었고 모두 20살 내외인데 역시 희소식은 없구려. 다른 사람의 자식한테서라도 아버지 소리 한 번 들으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오늘 동침할 때마다 즉각 잉태된다는 손님 말씀을 들었소이다. 부디 손님의 복력에 의지해서라도 차태의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하는데 어떠시오? 선비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녀유별의 예법은 지극히 엄중한 것입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자의 간통에 대한 법은 매우 엄격하죠. 비록 일생 동안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감히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며칠 동안 주인과 손님의 사이로 있었는데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관 상민의 부인도 불가한 일이거늘 하물며 사대부의 별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첩들은 천한 것들이고 내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 조금도 꺼림칙해 할 게 없소이다. 또 밤이 깊어 아무도 없으니 뒤에 자식을 낳은들 누가 이 사실을 알겠어. 이 말은 내 속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털끝만큼도 꾸밈이나 속임이 없소이다. 부디 이 늙은이의 신세를 가엾게 여겨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자식 없어 궁지에 몰린 사람이 늙음하게 자식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면 몇 번이고 다시 환생해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종객에게는 적선이 되고 나에게는 무궁한 은혜를 입는 것이 되겠소이다. 양쪽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사양만 하겠소이까? 선비는 한참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가 간청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간통한 것은 아니고 또 그가 진정으로 한 말이기에 달리 염려할 것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칠애로 여러 번 거절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라면 어찌 남녀 사이에 욕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도리를 헤아리면 만만불가하나 주인의 청이 이리 간절하시니 명대로 하려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지극히 불안하오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손을 모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손님의 은덕에 기대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소이다. 마침내 여러 첩에게 연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밤을 첩셋이 돌아가며 모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첩들도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기대하고는 선비의 성명과 거주지를 물어 속으로 외웠습니다. 새 밤을 자고서 작별하고 떠나려 하자 주인이 선물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짐이 무겁다고 모두 사양하고 산을 나와서 서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는 자식이 많은 까닭에 집안을 꾸려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까지 생기니 식구가 30명이 넘었습니다.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은 무릎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웠고 가난하여 30날에 9끼니밖에 못 먹는 일과 가난하여 10년 만에 관 하나를 마련하는 것도 변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여러 아들을 분가시켜 처가살이를 하게 하고 늙은 부부와 장남만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덧 20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는 무료하게 아무 일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 잘생긴 소년 셋이 준말을 타고 차례대로 들어와 계단을 거쳐 마루까지 올라와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입은 옷이 화려하고 행동거지가 단아했습니다. 선비는 황망히 답배하며 물었습니다. 손님들은 어디서 오셨소?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세 소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원님의 아들입니다. 생원님은 모년 아무 땅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우리는 그 밤에 잉태된 자식들입니다. 모두 같은 달에 태어났고 생일은 앞뒤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올해 19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노인의 자식인 줄만 알았는데 10여 세가 되자 모친께서 곡절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생원님의 자식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원님께서 어느 곳에서 살고 계신지 알 수 없었고 또 10여 년 양육의 은혜도 극히 무거운지라 차마 하루아침에 노인에게서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께서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생원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세웠죠. 15살 되던 해 같은 날에 신부들을 맞이해 그 집에서 신부례를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노인이 81세가 되었는데 2월이 되자 아무 병도 없이 돌아가셨죠. 후하게 빈소를 차리고 염을 하고서 길지를 잘 잡아 이에 따라 하관해 드렸습니다. 3년상을 치러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도 했고요. 이제 상담도 끝났기에 모친의 기억에 의지해 우리 3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상경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뵙게 되었네요. 선비는 황연히 크게 깨닫고 그들의 안색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모두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처자와 며느리 등에게 말해주고 각각 절을 하고 뵙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올해 몇 살이냐? 모두 탈없이 잘 지내고 새아들이 각각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생원님의 가게를 대략 살펴보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행랑에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 하여금 행랑을 풀어 돈 몇 냥을 꺼내주게 했습니다. 쌀과 뗄나무를 사오게 하여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 밤에 새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원님의 춘추는 이미 높으시고 서방님도 일찍 학업을 포기하셨으니 과거와 벼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어 가을인데도 곡식 항아리가 비었으니 빈손으로 텅 빈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선비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낙향할 뜻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땅도 집도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새 아들이 말했습니다. 노인께서는 몇만 금을 가진 부자이셨는데 다른 친척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곳 집을 팔고 온 가족이 다 가셔도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선비가 다 듣고서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마침내 말과 가마를 세내고
나를 잡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새첩과 새며느리를 만나보았습니다. 선비는 큰 집에 들어가고 새아들은 각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집에 나누어 살았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재물을 준비해 노인의 묘에 가서 곡을 했습니다. 나머지 처가살이 하던 자식들도 차차 데려와 재산을 나눠주고 한 마을에 살게 하니 전후좌우로 모두 수십여 집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새 첩의 집을 돌아가며 옛 인연을 이어갔고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노인의 재산은 새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합니다. 소의 보온을 받은 선비. 옛날 충청도 땅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친산의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여러 해의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상이라는 사람이 당대 유명한 풍수가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겸손한 말과 후한 예물로 그를 집으로 맞이해 별당에 모시고 수륙진미로 음식 대접을 후하게 했습니다.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종류의 물건 등 간절히 구하는 것들도 빠짐없이 대령했습니다. 말 한마디나 일 하나라도 그 뜻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으니 거의 연단이 형가를 받들 듯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3년을 하루같이 성의를 쌓되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어느 날 박상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맷자리를 구하러 갈 만하오. 주인은 크게 반가워하며 말과 안장을 대령하고 행구를 성대하게 장만해 나란히 길을 떠났습니다. 논산군 노성면 땅에 이르자 말을 두고 걸어서 산을 올랐습니다. 반도 못 가서 박상희는 갑자기 배가 아파 더 이상 갈 수 없다면서 말했습니다. 이 병은 생미나리 나물과 살아있는 말의 간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소이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집으로 돌아가야만 마련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박상희가 대꾸했습니다. 백마의 간이 더 좋은 약인데 주인이 탄 말이 백마지요. 왜 그걸 때려잡아 간을 내주지 않소. 주인이 듣고는 불같은 노여움이 확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부와 종을 불러 박상희를 잡아내리게 하고는 그 죄를 따졌습니다. 내가 친산에 면례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내가 산을 보는 눈이 매우 높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집으로 맞이해 여러 해 동안 받들었던 것이다. 내가 말하기만 하면 즉시 따랐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감히 어긴 적이 없었다. 옳지 못한 점이 많이 보이고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도 부모 대사를 위해 성의를 쌓아야 했다. 내 뜻을 굽혀 참아온 것이 3년이나 되었으니 내 성의가 지극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맷자리를 찾는 걸음에 갑자기 복통을 핑계대니 너의 소행은 극히 흉악하다. 또 살아있는 말의 간이나 생미나리 나물 운운한 것은 더욱더 해괴망측하다. 그래도 나는 아직 너를 거역하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데서 내 뜻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저 말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역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가히 도살할 수 있다. 내가 필히 여기서 때려잡자고 하니 내가 잡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직접 잡아야 하겠느냐. 이같이 자기 기술을 믿고 멋대로 교만하게 구는 놈은 한 번 뼈아프게 응징하여 다시는 이런 습성을 함부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드디어 박상희를 발가벗기고 단단히 결박해 소나무 아래에 매달아 놓고는 노복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노성 땅에 사는 윤창세라는 선비가 우연히 산행을 하다가 먼 곳에서 사람 소리 비슷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찾아 조금씩 나아가니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숲을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살펴보니 과연 한 사람이 벌거벗겨진 채 나무 끝에 매달려 온몸이 얼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깜짝 놀라 불쌍히 여기며 결박을 풀어내려 주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자기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온도를 따뜻하게 덮이고 두꺼운 이불과 요를 깔아주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미움을 먹여주니 그제야 회생했습니다. 그가 박상희인 줄은 물어서 알았습니다. 윤선비 역시 친산 면례를 위해 때마침 맷자리를 널리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박상희는 살려준 은혜에 감격해 윤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산지를 얻고자 하오. 윤선비가 말했습니다.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그게 소원이라오. 일단 나를 따라와 보시오. 동행하여 모산에 다가가 그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산 속에 명열이 있지요. 그곳은 아무개에게 주고자 했던 땅이요. 여기에 면례를 행하면 큰 복이 있을 것이요. 그러고는 저멸은 해주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윤선비는 비록 명묘대지를 얻긴 했지만 혈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지사를 얻어 산과 계곡을 오르내렸지만 끝내 명당의 머리 부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지사 여러 명을 이끌고 자기는 소를 타고 갔습니다. 혀를 정하고자 했는데 지사마다 말이 달라 시비가 분분하여 끝내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타고 갔던 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방 구석구석 찾아보니 소는 수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끌어도 일어나지 않고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움키며 입으로 한 곳을 파는 것이 마치 가리키는 뜻이 있는 듯했습니다. 윤선비는 그제야 깨닫고 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곳이 이 산의 정열이냐? 과연 정열이라면 내가 마땅히 이곳에 제열을 할 테니 너는 즉시 일어나거라. 소는 마치 청을 들어주듯 즉시 일어났습니다. 윤선비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소가 누웠던 곳에다 제열을 했습니다. 친산을 이장하니 그곳이 바로 노성 유봉산이었습니다. 그때 윤선비가 5 아들을 두었으니 8송의 형제였습니다. 자손이 번창하여 벼슬 소식이 자자하고 명공거경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노성에서 갑족이었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거족이 되어 짝할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일찍이 윤창세는 여름날 산이나 들판을 갈 때 소가 폭염 속에 헐떡이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나무 그늘 안으로 옮겨 매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마침내 이처럼 소의 보온을 받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